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반도 평화 이해에서 한반도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질문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다양한 여건들도 있고 배경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형성된 규범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 평화를 깨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를 과연 이제 이건 물론 뭐 어느 일정 특정 국가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깬다라는 표현은 조금 약간 좀 과격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이제 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인은 또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는 한동에 어떤 영향을 받아왔고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평화로운 이제 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뭐 분단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이제 이 한반도 이 자체 이 평화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았는지 그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또 어떤 그다음에 이 한반도의 평화가 깨졌을 때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뭐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동북아시아 아니면 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를 이제 누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요 질문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를 깨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고 이거는 좀 약간 좀 일맥상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과연 누가 물론 뭐 특정 어느 특정 국가라든가 어느 특정 개인이라든가 이걸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은 좀 생각 이런 걸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다음에 뭐 선악의 개념으로 이것은 이게 깨는 이쪽이 이제 한반도 평화를 깨는 쪽이다. 이쪽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쪽이다. 이렇게 또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어,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깨는 요인하고 누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가 하고 이 두 개는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좀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두고 그다음에 쭉 이제 강의를 이제 공부를 했으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제가 이제 안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 이해라는 책에는 이제 대략 이제 요 정도의 이제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평화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개념이나 뭐 이런 거죠. 개념 뭐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기록을 이제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나 한반도 평화 현실과 지향이랍니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의 현실적, 역사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한반도 평화 구축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사례적으로도 뭐 살펴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항목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비전, 뭐 무엇을 뭐 이제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야지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까?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평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긴장 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사고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평화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의 필요성, 평화의 의미, 평화의 형성 과정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있습니다. 자, 평화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의 개념. 평화는 다양한 얘기가 있죠. 뭐 평화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평화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영어 저기 저 한문이죠. 뭐 그다음에 샬롬이란 말도 있고 해이와 일본어로 해이와라는 말도 있고
에이레네 같은 경우는 뭐 로마 아니면은 그리스 뭐 그런 데 있겠죠. 미르라는 박스는 뭐 로마죠. 허핑 이것은 뭐 중국에서 나온 산티는 이거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평화를 이제 평화를 나타내는 그 개념 이제 용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평화가 어느 국가에서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뭐가 국가가 뭐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평화롭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것이 잘 실현되지 않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평화롭지 않은 국가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기본적인 삶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죠. 전쟁이 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이지만이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고민도 할 수도 있고 복지도 더 늘린다 안 늘린다도 할 수 있고 뭐 인프라도 구성한다 안 구성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평화로운 삶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평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이다 요소다 요건이다 그렇게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요건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가끔 가다가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평화를 원하는 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 로마에서 나온 얘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이 평화가 온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그 언뜻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약한 상태에서 주변에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내가 아주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경험, 봐온 경험으로 봐서는 약소 국가들은 항상 이제 다른 강대 국가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복속도 당하고 식민지화도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런 평화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면 보장받고자 한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안보적으로 상당히 그 준비를 안보적으로 상당히 높은 레벨의 이제 안보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의미는 전쟁이나 분쟁이 갈등 없는 상태를 이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평화는 단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한반도 평화 이해 강의를 하면서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평화의 근본적인 그 개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이해라는 이 책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 평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적인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평화라는 것은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래 가자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평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저쪽에 놀러 가자라고 하는 것도 놀러 가는 길에 상당히 아무것도 저항도 없고 아무것도 그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놀러 가는 데서 가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지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평화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 그 가자 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이제 그 전력으로 이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이스라엘조차도 내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조차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내가 놀러 가는 중간에 뭐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 이- 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미사일이 날아와 가지고 실제로 폭파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인 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그 평화에 손상이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이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책은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많은 이제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평화는 단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로 한정할 수 있느냐라고 일상적인 평화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건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평화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평화 사상은 이제 내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 인간의 그 내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 단위로 친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그러니까 국내적인 면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외부와의 관계에서 현실주의적 태도를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서만 좀 잘 먹고 잘 살면 이것도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주의적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까도 제가 이제 요 얘기했듯이 평화를 원하던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거에 이제 안에 이제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평화를 중시하면서도 전쟁 자체가 악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 개념이 고대 그리스의 평화 사상이다. 그리스 평화 사상의 핵심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 상태, 즉 소극적 평화라고 우리가 보통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제 뭐 서양 철학의 이제 뭐 집대성을 지고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인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평화는 대체로 내면적인 의미다. 그렇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 사상하고도 같은 거죠. 자신이 소속된 국가 공동체 간의 평화 안에서는 외부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전쟁을 용인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얘기. 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외연 확장의 정당성을 조명하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 내적 발전에게 이를 통해 시민들의 최상의 삶을 이거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자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면 다른 나라도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자하고 맹자가 있는데 맹자가 공자의 제자는 아닙니다. 상당히 후대의 사람인데 맹자인데 또 똑같이 이제 유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이제 예를 들어 공자는 상당히 이제 그 철학적인 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맹자 같은 경우는 실천적인 이제 유학을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역성혁명이라는 것도 맹자가 얘기를 했었죠. 아니 저기 뭐 그 제 군주가 아니면 왕이 아니면 뭐 천자가 뭐 생각을 잘못하면은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지 맹자입니다. 근데 공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왕이라도 이제 간언을 하고 충언을 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자의 주장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리스 사상에서 이제 플라톤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연확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라는 것 좀 더 과격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하고 이 동양 철학이 약간 비슷한 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제자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뭐 시대가 좀 더 복잡해져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연확정의 정당성을 중요했다. 전쟁도 적극적인 전쟁도 이제 용인했다. 아니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고대 로마의 평화 사상.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의 정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내가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내가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 너네 둘 다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한다고는 두 나라가 그냥 예 알았어요라고 두 나라가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고한 정치적 지배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정복과 지배를 이제 통해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법적 제도적인 지배체를 공고함으로써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이 시간 후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팍스 로마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맥상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일국 체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국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정세에서 하나의 국가가 이제 경찰 역할을 하면서 너네 조용히 있어, 너는 조용히 있어라고 하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나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자, 기독교 이제 평화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이 사람 이제 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초기 기독교 평화 사상 예수의 강력한 평화주의 시대 오로지 평화였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의 칼을 든다는 그 행위는 신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초기 기독교는 그랬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독교가 정치를 만나면서 평화에 대한 해석이 좀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강력한 평화주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력을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평화는 오로지 평화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초기 기독교의 평화 사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치를 만나면서 이용되는 것이죠. 내가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공격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상당히 정의로운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다 그러면 그 평화는 잘못된 평화니까 그걸 갖다가 정복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아우구스티누스도 근데 기독교의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이런 질문도 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기독교의 진리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국가 공군의 경계는 정당한가? 뭐 이런 식으로 동정적 강제 개념으로 무력과 강제 사용을 용인해 강제력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제 당하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뭐 이 초기 기독교적인 생각하고 좀 다른 거죠. 많이 바뀐 겁니다. 자, 정의의 전쟁론. 좀 더 이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엔 초기의 그 평화에서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초기의 평화에서 점점 이제 이 평화가 이제 그 상당히 그 과격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의의 전쟁론이라는 거.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로운 전쟁 국가와 같은 적절하게 제도화된 권위에 시행되어야 전쟁은 이익의 취득이나 힘의 행사가 아닌 선의의 정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폭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이 되는 동기는 평화여야 한다. 물론 당연히 이래야 되지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점점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결국은 이런 사상은 뭐냐?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지키려고 하든 평화를 원하는 자 국력을 키워라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을 키워라 뭐 그런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한 것이죠.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 칸트 영구적 평화론은 모든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단 하나의 세계 국가를 합치는 것 대신에 공화제 헌법과 정치 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각자의 독립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연합의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거 협력을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거죠. 이게 이마누엘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평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화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이제 모든 이제 구성원들의 합의체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이제, 이제 국제법을 윤리적인 이제 국제법을 준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합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뭐 힘이 센 사람의 발언이 좀 더 크겠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평화적인 것이냐? 이것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적 평화, 민주평화로는 철학적 바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지만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상대와 협력하려고 하는 기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본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가나 개인이나 국가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뭐 민주평화라는 철학적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 칸트의 이제 사상에 바탕한 것이 민주평화론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 이제 갈등이라는 24년 이분이 이제 1930년에서 2024년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평화하면은 유한 갈등입니다. 이분은 평화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국제적인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좀 상당히 평화에 상당히 온님을 쏟았고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평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평화, 아니면 전쟁에 대비하는 평화, 아니면 폭력을 방지하는 평화, 폭력이 없는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의 부재만으로 평온한 삶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화는 각종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모든 것에부터. 근데 폭력의 의미는 뭐 간접적 폭력이 있고 직접적 폭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간접적 폭력을 수행하는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사회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조리돌림이라든가 옛날 같은 인민재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간접적 폭력이 되는 것이죠.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사회구조에서 생겨나는 폭력,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이제 착취하고 약자를 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구조는, 그러니까 구조는 불평등을 낳는다는 거죠.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를 판별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뭡니까? 그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그 가해자를 판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참고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이제 이런 구조적 폭력의 하나의 그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거죠. 우리 전통적으로 뭐 그래. 옛날에 이제 그 남존여비라든가 뭐 칠거지약이라든가 아주 뭐 그런 게 문화적 폭력 같은 게 이거는 우리 문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화적 폭력이다. 이런 것은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거지. 여기 나오지 여성비하는 인종차별이라는 억압적 문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화적 폭력의 하나의 사례인 것이죠. 직접적 폭력은 뭐 폭력 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 신체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언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 폭력. 이런 게 없는 상태가 이제 평화다는 거예요. 평화의 개념을 좀 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내려와서 평화의 개념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전쟁,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전쟁, 이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그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권에 더 근접해 있는 평화 개념이 바로 이제 이 이완 갈등이 주장했던 평화인데 이걸 적극적 평화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동양에서 평화는 어떻게 했냐? 동양에서도 상당히 이제 평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다만 이제 그 서양의 평화만 이야기를 해왔었죠. 왜냐하면은 평화 개념을 학문화하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했던 것이 이제 서양 쪽이었었으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눈에 띈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동양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 얘기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동양 사상 자체가 평화 사상인 거죠. 평화 사상이죠. 안정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는 상당히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그 표현이 그리스에서 나타나고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 개념이 동양인 이미 벌써 이제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동양의 평화도 상당히 뿌리가 깊었다라는 얘기죠. 자, 유학에서 평화의 의미는 결코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국제 간에 있어서 전쟁 없이 화해로운 교린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이다. 국내적으로 기존 정부에 대한 이제 반역 형식의 쟁투 없이 국민의 화합을 이룬 것을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뉴욕에서 사용하는 평화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화는 이제 옛날부터 이게 상당히 고대 이제 중국에서부터 상당히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라는 이제 영어가 있잖아요. 정치가 이제 그 물이 있는 그 대를 이제 바르게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람을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강들이 범람을 하니까 이 범람하면은 이 사실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뭐 요임금이라든가 순임금 같은 분들은 치수를 먼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근데 저기 뭐 이 백성들의 저기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이제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이제 왕들이었었죠. 그 자체도 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정복 문화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양의 평화가 상당히 뿌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크게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평화 사상은 어떠냐? 우리 이제 한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에 이제 우리 조선이죠. 옛날에는 원효의 화정 사상은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평화랑 공존의 정신을 중심적 가치로 제시한다는 이게 우리 아까 우리가 이 원효의 화정 사상이 우리 아까 공화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얘기했으면 칸트를 얘기를 했었죠. 칸트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제 이 공화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선의 정치 이념 역시 전쟁이 없는 교린 관계 갈등이나 쟁투 간 화합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지. 중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공무역 같은 경우도 저 중국하고 맞대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자, 중국은 중국 우리 인정을 하고 그 나라는 대국이다라고 조선시대 때는. 자,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중국과 이제 당시에 조선은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죠. 이제 조공무역도 하면서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예,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원효의 하정 사상은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로운 공존의 정신을 중심적 가치로 했다는 얘기죠. 조화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평화라. 이 원효 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찾아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 평화 때 이제 평화 형성 과정인데 인류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스스로 이제 보편적 진리로 인식. 최근에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을 오히려 더 설득력이 가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인류는 엄청난 많은 전쟁을 치러왔다는 얘기죠.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인류에 엄청난 이 부작용을 끼쳤다는 거 스스로 이제 이 DNA적으로 다 박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아니 전쟁에 대비하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적인 행동부터 하자는 얘기죠. 자, 내가 편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나라랑 악수도 하고 그냥 뭐 좀 굽힐 때는 굽히고 그게 훨씬 더 전쟁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 그러한 행위 자체가 평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행위를 이제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한반도 이제 평화의 현실과 지향입니다. 이건 좀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